스가모랑 마이나리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스가모한 민가 정원에서 그녀의 전기권이 발견됐을까? 누가? 왜? 자, 1999년 12월 17일 도쿄 지법에서 열린 구형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마이나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요. 그는 잔인하게 여성을 살인하고 그리고 강도에서 그녀의 4만 엔을 빼앗기까지 하고 도주를 했습니다. 라면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1월 24일 도쿄 지법에서 이 변호인 측은 또 뭐라고 했냐면 피고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증거가 많았고 다른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라면서 변호인 측은 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냥 스펙타클하다. 그래서 2000년 4월 9일 근데 또 일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육상 자위대라는 게 있어. 제1사단에서 기념행사를 한 거야. 그런데 이시하라 동경지사가 여기에 출석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나도 조금 기분이 나쁜데 동경에는 불법 입국한 제3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일본에서 저지르는 대형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범행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다가 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소동사건으로 발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엄청 욕을 먹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린 것 중에 그 한국인 부인을 죽인 일본 경찰도 그렇고 한국인 매춘부를 죽인 어떤 일본 살인범도 그렇고 외국인을 죽였을 때 법적 형량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 그리고 그들은 살인죄도 아니었어. 더군다나 상해치사 뭐 이렇게. 그런데 같은 일본인이 죽었을 때는 일본인이 일본인을 죽였을 때는 또 법이 또 되게 엄격해져.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한없이 엄격해. 일본인한테는 또 굉장히 또 부드럽고. 그러니까 자국민에 대한 뭐 사랑이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도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 뭐 외국인들이 범인을 저지른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원죄, 약간 좀 누명 쓴 사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 어쨌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 정황 증거들이냐 직접적인 증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들이 많이 싸웠어. 그러다가 2000년 4월 11일 1심 재판부에서 오오부치 토시카즈라는 그 재판장이 제3자의 채모가 그 현장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마이나리와 그녀 야스코의 채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채모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제3의 인물이 이 사건에 개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마이나리가 범인이라고 확정되기는 어렵다. 고로 마이나리에게 무죄를 판결한다. 라면서 무죄가 판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정황 상황들을 보면은 그래 마이너리가 범인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어떤 제3의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 뭐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리고 그 정액조차도 그게 뭐 정액이 10일 이상 됐다, 뭐 20일 이상 방치가 됐다 이런 가능성도 솔직히 딱히 100%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무죄를 판결받아요. 그리고 검찰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검찰이 또 바로 항소를 합니다. 마이나리가 왜 무죄입니까? 라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오부치 토시카즈라는 그 판사에게 막 또 항소를 하는데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무죄를 선고했던 이 오부치 판사가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지원 총괄 판사로 떨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좌천돼요. 갑자기 이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했던 아까 내가 논픽션 작가 사노 시니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오부치 판사는 총괄판사로 그냥 옮긴 게 아니라 사실 좌천된 거다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대. 왜냐면 그러면 지금 일본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그런 거 있잖아. 왜 대일본 제국 막 이런 사람들이 고위층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가 죽였다라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무죄를 줬으니까 그게 꼴값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위층 사람이 이 재판장을 좌천시킨 거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기도 했대, 사실은. 자, 어쨌든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형사소송법 345조에는요 무죄, 면죄, 그다음 면제형이, 그리고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 고지가 발생했을 때는 이 구류장, 얘를 가둔다, 누구를 구류시킨다 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그 규정이 되어 있어. 근데 마이나리는 1997년 5월 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출입관리국에 수용돼서 그 뒤로 국외 추방, 지 나라로 보내는 거, 추방 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 4월 18일 날 도쿄지검이 얘 공소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얘가 범인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근데 얘를 국외 추방을 시키면, 얘네 나라로 보내버리면 이 공소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항소를 다시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석방 뒤에는요 입국관리법, 그 난민법 위반의 유죄 판결을 따라서 얘가 자기네 나라로 갔어. 그래도 얘를 다시 강제 송환할 수 있어, 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일본이 검찰이 도쿄지법에다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얘를 그냥 가둬주세요, 얘를 구류해 주십시오 라면서 직권발동을 요청합니다. 얘 그냥 일본에 가둬줘, 얘 아직 얘네 나라로 보내면 안 돼 라면서 검찰이 신청을 했어. 그런데 4월 19일 도쿄지법은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마이나리를 구류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리고 이 결정을 변호인이랑 검찰 양쪽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그러니까 구류가 왜냐면 죄를 범했다, 얘 확실히 얘는 나쁜 짓 했어 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얘를 가둬둘 수 없다 라고 했고, 사실 마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긴 재판으로 싸워가지고 결국 무죄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굳이 구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 검찰의 구류 신청을 기각시켜버려요. 그런데 또다시 동경지법이 동경고등법원, 도쿄고등법원에다가 다시 구류를 요청해요. 또다시. 근데 4월 20일 날 또 도쿄고법에서는요 제5특별본과 재판관 3명이 합의를 한 거야. 그런데 또 검찰 측의 요청을 물리쳐요. 구류 직권발동이 안 된다, 우리 구류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얘가 무죄니까 우리는 얘를 구류할 이유가 없어 라면서 또 이제 검찰의 의견을 기각시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공소심 담당부가 도쿄고법 제4현황부, 그러니까 좀 중요한 재판장이 타카키 토시오 부장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이 재판장이 바뀐 다음에 이 동경고법이 이제 또다시 얘를 구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재구류를 신청했어. 그런데 재판장이 바뀐 다음에 도쿄지법에서 이걸 오케이를 해요. 동경고법 제4 형사부가 알았어? 오케이를 해. 그래서 5월 8일 날 얘를 구류하기 전에 일단 얘를 만나가지고 대질신문, 그러니까 질문을 할 예정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구류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구류를 100% 확정시킨 거야.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피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래 넌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라면서 그냥 질문을 하는 게 구류 질문이라는 그 절차야. 그런데 이 재판장이 바뀌자마자 얘가 3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이 3년 동안 거친 재판의 기록을 하루 만에 다 읽고, 그래 너 얘는 좀 범인인 것 같다, 얘는 좀 뭔가 이상하다
얘를 구류시켜야겠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3년 동안 재판 자료만 해도 이만큼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걸 하루 만에 다 읽고 얘를 어떻게 구류시킬 수 있어? 근데 어쨌든 타카키 토시오 부장판사가 얘 범죄가 좀 의심된다. 오케이, 구류. 그래서 얘는 마이나리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구류가 돼. 그래서 출입국 관리시설에서 구치소로 또 이송이 돼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부장판사님. 그래서 부장판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구류를 왜 하는지 그걸 동경지법에 요구합니다. 왜 얘가 구류돼야 됩니까? 그리고 5월 12일 날 동경지법에서 구류 이유 공개에 대한 절차가 실시됩니다. 이때부터 또다시 긴 재판이 또 막 시작돼요. 그래서 도쿄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 끝에 2000년 12월 22일 2심 재판부의 타카키 토시오 이 재판장이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의 체액과 채모가 얘 거랑 일치하니까 일단 걔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갑자기 지인한테 10만 엔을 갚았지 않냐 라고 해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판결해요. 무기징역으로 판결해. 그때 이 마이너리가 실제로 쓴 편지예요. 이 남자가 쓴 편지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뭐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경찰이 자기를 잘못 잡은 거다.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내가 하늘에 맹세하는데 이 사건의 범인은 내가 아니다. 일본 경찰들은 다 바보 집단이다. 그리고 계속 조사해라. 조사해. 난 두려울 게 없다. 왜?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난 너무 아깝고 내가 돌아가길 기다리는 네팔에 계시는 우리 엄마, 나이 먹은 우리 엄마가 걱정이다. 나를 제발 도와달라. 라면서 얘 무기징역 판결에 이 마이나리가 신이요. 나는 진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막 신한테 막 울부짖었대. 나는 진짜 아니야. 난 진짜 죽이지 않았어. 라면서. 자, 그리고 변호인 측이 다시 최고재판소에 항소를 해요. 우리 피고인은 무죄라. 그런데 2심 판결인 무기징역의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면서 2심 판결이었던 무기징역을 확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죄에서 갑자기 무기징역이 된 거야. 그 부장판사가 한번 바뀐 걸로. 그런데 이 유죄 판결을 한 이 타카키 토시오 재판장이 사실은 되게 뒷말이 많은 사람이야. 뭐냐면 옛날에 브라쿠민 그 원죄 사건으로 되게 유명했어. 사야마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얘가 재심 청구를 했었던 거야. 이거는 이 사람이 누명 쓴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걔가 누명을 쓴 거였는데 이 타카키 토시오 때문에 그게 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마이나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구류를 해가지고 다시 무기징역을 설정한 것도 이 타카키 토시오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타카키 토시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일본에서도 말이 되게 많아. 자, 이 사람이 진짜 무죄면 너무 억울한 거야, 그지? 자, 이 사진이 아마 타카키 토시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재심 청구. 자, 2005년도에 고등법원에다가 이 마이나리가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일본 변호사협회, 일본 국민지원회 이 단체에서 이 마이나리가 무죄다라면서 이 일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얘 편을 들어주는 거야. 재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본 그 국민지원회 등에서 막 이렇게 마이나리 편을 들어줘. 그래서 결국 2011년도에 도쿄 고등법원이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의 증거물을 심의하던 중에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검찰 측에서 감정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나. 대박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증거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옛게 아닌 또 다른 DNA를 감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도쿄 고등검찰이 DNA를 요청했고 검찰은 DNA의 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DNA 감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 뭐냐면 DNA 감정 결과 이 DNA 주인은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 DNA와 일치했어. 그 4개의 모르는 채모 있잖아. 그런데 이 마이나리 DNA와는 일치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마이나리의 것 이외에 또 다른 DNA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는 현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제3의 인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이에 당황한 거야, 검찰이. 헐. 당황스럽지. 왜냐면 검찰이 그 또 다른 DNA를 감정하지 않았으니까. 감춰놓은 거야. 그런데 또 검찰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 마이나리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2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이나리가 사건 전날에 분명히 그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피해자는 다음날 그가 매출을 하다가 살해됐다는 가능성. 둘째, 반대로 제3의 인물과 먼저 매춘을 하고, 그리고 마이나와 성관계를 나누고 나서 마이나가 그때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마이나랑 마지막에 잔 게 아니라 그 제3의 인물이 이 여자를 죽인 게 아니라 마이나리가 마이나리 전에 그 제3의 인물이 이 여성과 함께 자고 그 다음에 마이나리가 잤다 이거야. 제3의 인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걔가 범인이 아니라 맨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마이나리가 범인이다라고 끝까지 우겨대요. 검찰이. 그래서 피해자가 언제 누구와 성관계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마이나리가 무조건 무죄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검찰이 막 또 우깁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건이 점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날 제3자의 DNA가 발견된 이 채모에서 피해자가 이 피해자의 체 내에서, 그러니까 몸 안에, 이 여성의 몸 안에서 발견된 DNA가 마이나리 게 아닌 거야. 제3자의 DNA랑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인 측이 말한 게 뭐냐면 마이나리의 DNA는 쓰다 버린 콘돔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제3자의 DNA는 이 피해자 체 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빈다보다는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 여러 말을 봤을 때 솔직히 DNA적 증거를 보면은 얘 고빈다 이 남자의 이름, 이 남자 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나리가 제3자보다 범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결국에 1912년 5월 7일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을 때 피고에 대해서 이 도쿄 고등법원 그 오우가와 재판장이 새로운 DNA 감정 결과 무죄로 판결될 분명한 증거라고 평가된다. 재심 결정과 함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래서 그가 무기징역형 집행정지를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면 이게 무죄로 판결된 거야. 2012년 6월 11일 도쿄 고등법원이 이 마이나리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제3의 범행 가능성이 나온 반면 이 마이나리의 유죄 인정이 점점점 얘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점점 그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재심 청구 수용과 더불어서 다시 네 재판 내가 다시 한번 볼게. 그래서 재심 청구 수용과 더불어서 그의 무기징역형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리게 된 거지. 아우 덥다. 그러니까 검찰은 끝까지 예절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신청을 해. 아닙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가 범인입니다라고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해. 근데 최고재판소 특별항고를 고려했어. 막 검찰이 막 뭘 했겠지, 뭐 신청을 했겠지.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이나리의 재심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형이 일단 무기징역의 형이 정지됐잖아. 형이 정지된 상태에서 얘가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일단 얘가 불법 체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그가 일본에서 추방돼서 결국에는 고국인 네팔로 결국 돌아가요. 자, 그 당시의 현장입니다. 자, 이게 이 누워있는 게 그 피해자예요. 피해자의 사진이고 그림이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이런 체액이나 뭐 음모나 이런 게 발견된 거야. 일단 저 변기통, 그리고 옆에서 어떤 바닥에서 그 마이나리의 정액과 뭐 채모가 발견됐어. 그런데 이 베츠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문 2개 있죠. 이건 다 다른 사람들 거야. 뭐 부착물이 붙어 있었고 체액이 발견됐고, 이거 다 다른 사람 거야. 그녀의 하반신에 붙어 있던 다른 부착물이나 체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남자 거라고 발견된 거지. 가슴 상위에 있던 이런 것들이. 자, 검찰은 처음에는 이 마이나리의 유죄를 주장했어. 그런데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톱에서 DNA가 검출된 거야. 그런데 이 DNA가 또 마이너리 게 아닌 거야. 제3자 거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에서는 더 이상 마이나리의 유죄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됐어. 왜냐면 마이너리가 범인이라고 추정할 수 없던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야. 자, 피해 여성의 체내에서 채취된 정액도 마이너리 게 아니었어. 그리고 그녀의 손톱에서 나온 다른 DNA도 마이너리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발견된 거, 손톱에서 발견된 거,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슴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타액이 발견됐는데, 이 타액을 혈액형을 조사했는데 O형인 거야. 그런데 마이너리는 아까 무슨 형이었어? B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이게 왜 검찰이 욕을 먹었냐면, 이게 마이너리한테 얼마나 유리한 증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검찰 측이 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거야. 15년 동안. 미쳐버리는 거지. 생각해봐. 억울하게 15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래갖고 변호인 측으로부터 검찰, 이 중요한 증거를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정받지 않았죠? 혹시 우리 피고 마이너리상을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증거를 은폐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변호인 측이 막 검찰을 공격해. 근데 뭐 검찰이 뭐 어떻게 무슨 할 말이 있겠냐? 그래서 결국에 2012년 10월 29일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이나리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무죄 취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래, 오케이, 마이나리는 범인이 아니다, 무죄다 라고 검찰이 손을 들어. 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가족들이. 자, 이거는 실제로 일본 신문에 나왔던 것들, 그리고 실제 그녀의 그 자녀와 와이프예요. 그래서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일본에는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렇게 무죄, 유죄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팻말을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면서 무죄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무죄 판결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의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신문에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빵 하고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시죠? 자, 뿐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비단 일본에만 이런 신문이 난 거 아니다? 내가 네팔 신문도 가지고 와봤어요. 네팔 신문에까지 났어. 이게 엄청 많이. 이게 하나의 신문에만 난 게 아니야. 엄청 많은 네팔 신문에서 그 마이나리의 가족과 딸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진, 마이나리 사진, 대대적으로 일면에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보도가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남편이 일본 가서 매춘했는데 기뻐하냐?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이걸 조사하면서 살짝 그런 기분도 들었어. 그래도 어쨌든 남편이 다른 여자랑 몇 번 자꾸 매춘을 했는데 이거 기뻐할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기뻐할 것 같아. 왜냐면 내 남편이 15년 동안 너무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돈을 뺏었다. 강도 살인죄고 누명을 썼잖아. 야, 강도 살인죄보단 차라리 매춘하는 게 낫지, 사실은.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남편이 너무 많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래 뭐 가끔 여자랑 뭐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 와이프는 이거를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2012년 11월 7일 도쿄 고등법원은 마이나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도쿄 전력 여성 사원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또다시 무죄 판결을 됐고 집행 정지가 된 이 네팔에서도 이 마이나리가 석방됐다. 이게 무죄로 됐다. 이제 기억이 안 나냐 한국말이. 어쨌든 무죄가 됐다. 무기징역에 형이 집행이 정지됐다라면서 이제 막 네팔 모국에서도 막 이렇게 막 또 축하를 해줬지. 그런데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이나리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게 됐을 때 마이나리 나이가 45살이었어.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15년 만에 석방! 막 이러면서 막 일본에서도 난리가 나고 네팔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됐지. 공정한 결과를 얻은 승리다. 그리고 일본은 진짜 범인을 찾아야 된다. 라면서 이제 네팔에서 난리가 났었지. 그러면 15년 동안 억울하게 갇혔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아닙니다. 자, 마이나리가 그동안 억울하게 수감 생활을 했잖아. 그래서 배상 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해줬냐면 하루당 12,500엔으로 쳐줘. 얘가 수감되었던 기간은. 그래서 총 6,800만엔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라 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는 6,800만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억 8천만원 정도를 받아요. 자, 마이나리는 비록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어머니는, 얘가 나이 많은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나리 어머니는요, 이미 마이나리가 그렇게 갇혀 있었을 때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랑은 만날 수가 없게 됐대. 자, 마이나리의 무죄는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죄송해요. 자, 마이나리의 무죄는 밝혀졌는데 누가 야스코를 죽였는지는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마이나리의 재심 판결에서 드러난 제3자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진범을 밝히려면 DNA 대조로 잡을 수가 있는데 2017년 현재까지도 이 야스코를 살해한 범인의 진범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근데 여러분 봐봐. 도쿄 전력이야. 여러분 무슨 사건 기억 안 나세요? 이것도 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화조 살인사건 기억나세요? 왜 정화조에 남자가 갇혀가지고 옷이 발가벗겨진 채 죽어있는 사건이 있었잖아. 유튜브 도쿄키를 구독하세요. 자, 어쨌든 그 사건도 도쿄 전력이란 관계가 되어 있었어. 그래서 범인이 누구냐라고 찾아봤지만 끝끝내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살인사건의 음모론이 나온 게 됩니다. 자, 야스코는요, 도쿄 전력에서 일했던 여자였어. 그래서 그녀가 이 도쿄 전력 회사와 반대파의 어떤 의견을 주장하다가 이 도쿄 전력 측에서 그녀를 살해한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또 주장되기도 해. 자, 그녀가 죽기 직전에 그녀가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있죠. 나 그때 있었다. 나 진짜 무서웠다. 어쨌든 그 사건에 책임이 있었던 도쿄 전력 회장 카츠마타 치네히사라는 점에서 그녀가 그러니까 반원전이라는 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떤 그 반원전을 주장하는 것을 이 회장이 맞닿지 않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회장이 카츠마타가 그녀의 뒷조사를 시킨 거야. 제 뒷조사 좀 한번 해봐라. 골치 아프네. 머리 아프겠어. 그래서 그의 지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사실 그녀가 시부야에서 매춘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 회장이 야쿠자에게 청구해서 그녀를 살해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이 나왔는데 그 음모론이 뭐냐면 이 카츠마타 회장과 사실은 이 야스코가 내연관계였다라고 나와. 그런데 이 야스코가 어떤 자신과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거북하게 여긴 이 도쿄전력 상층부에서 이 회장 카츠마타와 거래를 통해서 야스코, 쟤 좀 머리 아프니까 그냥 죽여버릴까? 해가지고 야스코를 살해하게 됐으며 카츠마타가 이 대가로 후에 승승승승 장구를 해가지고 사장을 거쳐가지고 도쿄전력 회장까지 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이 있어. 뭔가 어둠에 약간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거래를 했다라는 주장도 나와. 그러니까 이 도쿄전력이 음모론이 되게 많은 회사야.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 음모론은 뭐냐면 사실 야스코가 도쿄전력 그 원전 관련된 그 비리 은폐된 비밀, 그리고 이게 조만간 이런 사고가 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야스코가 미리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내부 고발자로 이거를 폭로하려고 했고, 이거를 미리 알게 된 도쿄전력 그 상층부가 그녀를 막기 위해서 야쿠자나 중국계 삼합회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사주해가지고 그녀를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음모론 또한 나와.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 되게 많아, 이 음모론이. 뭐 원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뭐 어떤 내부 보고서를 사실 그녀가 지금 우리 원전이 위험합니다. 이것 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부 보고서를 상층부에 올린 거야. 그런데 이거를 보자마자 상층부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녀를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근데 이 모든 주장이 사실은 진짠지 가짠지는 아무도 몰라. 죽은 그녀만이 알겠지, 자기 누가 죽였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도쿄전력, 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막 이런 사건을 터뜨린 게 사실 도쿄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끊임없이 돌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뭐 일본 국회의원, 막 자민당, 도쿄전력, 막 이런 커넥션, 막 높은 사람들과 끊임없는 약간 뒷거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소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 도쿄전력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 일본에서. 자, 오늘은 왜 동영상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좀 옛날 사건이기도 했고, 사실 영상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힘껏 끌어가지고 사진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한 컨텐츠입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7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축하는 기념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 마이나리의 실제 동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석방되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그 동영상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보시죠. 자, 이 영상은요, 당시 이제 마이나리가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좀 되게 기뻐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은 거예요. 보시면은 뭐 가족들도 있고 뭐 함께 막 감사합니다라고 축하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15년 만에 자기의 무죄가 이렇게 밝혀졌으니까요. 자, 그는요, 지금은 아내와 자녀들 3명과 함께, 네팔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은요, 오스트리아에 유학까지 보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그가 석방되어 돌아오기 전에, 5년 전에 암으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가 지금 돈 벌러 일본에 왔는데, 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6억 6,800만엔 거의 7억 되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받은 그 보험금으로 지금은 자기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네팔 동네에 되게 부촌인 동네가 있대. 고급 주택단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3천만엔, 그러니까 3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의 인터뷰를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인터뷰 장면 저와 함께 보시죠.
家族と一緒になんか食事美味しいもの作ったりね、あと音楽聴いたりなんか遊びに行ったりそういうのは一番幸せと思います。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함께 듣는다든지 아니면 재밌는 곳에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 장면이었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선한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5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매춘했으면서 그게 지금 석방됐다고 지금 일본에서 보험금 받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남자 입장에서 좀만 생각해 보면 타지에서 혼자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 다 보내. 그러고 나서 얘가 또 불법 체류자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몰래 일하면서 벌은 돈을 거의 가족들한테 대부분 붙이고 자기는 그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상태여서 어떤 일본 여자가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한번 할래요? 그러면서 싸게 해준다면서 막 2만원, 막 3만원, 5만원 막 이렇게 돈을 제시하면서 같이 나랑 한번 이렇게 할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겠어. 솔직히 외롭고 힘들고 돈도 막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 현실을 좀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그가 그 매춘을 함으로 해서 벌인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렇게 1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잖아요. 근데 결국 다행히도 누명을 벗긴 했지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또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일본이 또 이 사건을 가만두겠어? 가만두지 않았죠. 만화, 영화, 뭐 소설, 책, 잡지 뭐 난리가 났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만화가 있어서 만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한번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면은 여기 뭐 도쿄 전력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도쿄 전력이고 약간 건물이 보이고 야스코로 보이는 약간 그런 인물이 있어. 그리고 이제 남자랑 두 명에서 이렇게 약간 러브호텔촌 같은 데를 약간 이렇게 걷는 게 있고 여자분이 굉장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데 뭘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뭔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뭐 의자에 앉아있고 여기 보이는 이 중간에 보이는 이 집 있잖아요. 이 집을 여러분 봐봐. 여기랑 좀 비슷해. 1층에 식당이 이렇게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보면 되게 이거를 아마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할아버지가 으아 이러면서 놀라는데 그녀가 굉장히 잔인한 채로 그 코트를 입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투피스를 입었다고 했죠. 제가 아까 이렇게 죽어있는 거야. 샌드백은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떨어져 있고 그녀의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린 만화 같아요. 제대로 노리고.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본 영화 감독이 있어요. 바로 소노시온이라는 감독인데요. 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바로 코이노 츠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죄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죄라는 이 영화 저도 못 봤는데 이런 영화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소설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로테스크라는 이런 소설책인데요. 이 소설은요 키리노 나츠오라는 사람의 작가의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일본에서 또 만화, 소설, 영화 뭐 이렇게 등등등 해가지고 이 소설을 모티브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만들어졌다고 해요. 자, 제가 기묘한 이야기라는 거나 위험한 초대라는 이런 공포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은 또 범죄 이야기를 접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되게 저도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엔 저는 외국인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준비한 사건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만약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혹은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법이 약해지거나 되게 또 세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이 외국인이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일본 사람이 똑같은 걸로 이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무기징역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어떤 사람은 범인을 저지르고도 뭐 십몇 년밖에 안 받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명을 벗었지만 만약에 누명을 벗지 못하고 무기징역이라는 벌을 받았을 때 이 외국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또 다른 많은 범죄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그러면 기묘한 이야기 혹은 위험한 초대의 또 다른 영상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도쿄 K짱은 오늘 또 이 사건에 또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오늘 이 기묘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눌렀나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시면 힘나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도쿄 K짱이란 사람 처음 봐요. 근데 재밌네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어쨌든 여러분들 매추는 안 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아시겠나요?